예, 오늘은 그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걸 가지고 7시간 동안 같이 할 거예요. 7시간 동안 창의적 문제 해결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은 제가 하는 그 기본은 트리즈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는 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계 쪽이나 전기 쪽을 보면 뭐 이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프렌트에서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가든 프렌트를 가든 설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지난 연말에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좋은 것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 나옴으로써 인류한테 엄청나게 미치는 악영향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보고, 또 오전에 설비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일반적으로 설비 관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전에 볼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그 과정에서 나의 창의력도 한번 진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실습으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오늘 5시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지난 연말에 들었어요. 1780년 증기라는 게 나오면서 1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노동력이 사람의 손으로 일어났던 게 모든 게 다 뭐로? 기계로 바뀌는 기계적 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전기가 나오면서 전기에 의한 어떤 산업혁명의 그런 큰 발전이 아니라 전기에 의해서 자동화라는 부분이 산업혁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포드라는 그 회사가 컨베이어 시스템의 분업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산업은 굉장히 발전을 또 한 번 일으켰어요. 그리고 1970년 IT가 어디로? 산업체의 컨트롤 쪽으로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가 기계혁명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혁명이 새로운 산업 구조를 흔들기 시작한 게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와 다르게 어떤 하나의 기술이 산업을 흔든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네트워킹, 융합.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접근했냐면 3차 산업혁명의 타겟이 무엇이었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였어요. 전산화. 전산화는 무엇이냐면 공장에는 밸류체인이 5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밸류체인은 생산, 품질, 설비, 그 다음 물류, 그리고 환경안전. 그러니까 공장은 이렇게 5가지 밸류체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5가지의 밸류체인에서 솔직히 3차 산업혁명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생산이면 생산에 대한 부분만 수직 통합화를 이뤘어요. 그게 뭐야? 프로세스와 데이터들을 전산화시키는 쪽으로. 품질도 마찬가지. 생산관리,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일반적으로 또 랩 관리에서 림스라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설비는 설비관리, 물류, 구매자재 관리, 환경안전 관리. 환경안전은 ESH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그 한 가지 밸류체인의 한 가지로만 수직 통합화를 이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냐면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한번 살짝 들여다봤었어요. 수직이었던 그런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수직과 수평적인 네트워킹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트워킹이나 통신도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통신이나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 주요 기술이 아닌가도 생각은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네트워킹, 융합 뭐 이런 말로 이제 다. 그리고 이 수평적인 통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무엇을 봤냐면 강아지 자체도
데이터가 있었고 집에도 스마트홈 장비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격에서 보고 컨트롤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허스키어거든. 그게 뭐야? 새로운 다른 시스템의 데이터와 장비를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가치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강아지가 그때 앉아서 자기 때문에 뭐가 걸렸어요? 디스크가 걸린 거.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장비 시스템, ICT,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마디 말해서 디지털화를 했거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쌓이는 걸 원격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었죠. 그럼으로써 데이터를 보고 강아지가 앉아 있으면 원격에서 노래를 불러서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뭐야? 강아지가 아픈 거를 줄여주는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서 쓸 수 있었다 이거죠. 뭘로? 수평적인 통합. 한마디 말해서 옆에 있는 시스템, 수직적이었던 그런 모든 시스템이 옆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새로운 가치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되느냐? 기술이 발전이 너무 빨라. 그리고 환경 변화가 막 많아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거는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때 내 경쟁사가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데 새로운 기술로 해서 더 생산성을 높인 거라 품질을 더 좋게 한다면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빨리 익숙하게 내가 보고 검토하고 도입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것처럼 얘기했는데, 산업혁명은 인류한테 두 가지 큰 나쁜 점을 줬어요. 첫 번째, 뭐 어떤 나쁜 점을 주었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를 인류한테 갖다 줬어요. 시간. 1780년 이전에도 시간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별로 시간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요소 없었어요. 왜? 해 뜨면 일어났어. 뭐 했어요? 다 농사 졌거든. 아니면 수렵생활. 해 떠야지 뭘 하러 가지. 그럼 일어날 때가 언제였어요? 기준이 없었어. 언제? 야, 해가 저기 걸리면, 아니면 야, 해가 저 머리 위에 걸리면 우리 만나자. 그때 만나서 우리 뭐 동물 잡으러 가자. 뭐 이랬지. 야, 7시 반에 만나서 이거는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회사 안에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뭘 관리했어요? 시간 관리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줄 거니까 너는 몇 시간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해 뜨면 일어나던 사람이 시계를 보고 8시면 8시, 9시면 9시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물리학자들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도 뭐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리나 철학적인 면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했어요. 시간은 뭐하고 비례한다, 관계된다고? 중력하고 관계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중력이 약간 저 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덜 늙을까요? 아는 것은 모르죠. 인터스텔라의 영화를 보신 분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행성에 잠깐 들어갔다 왔더니 자기 딸이 60년이 흘러서 죽을 때를 맞았어요. 자기는 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중력과 시간과 이상한 뭐 그런 관계성. 이 시간이라는 게 아직까지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산업혁명 때문에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잘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두 번째 문제를 준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거야.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켜버렸어. 언제? 1800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1900년 돼서야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1800년부터 1900년에 에너지원은 무엇이었어요? 석탄. 왜? 우리 증기 만들 때 뭐가 필요했었어요? 물탱크도 필요했지만 큰 석탄 창고를 같이 싣고 다녔어야 돼. 안 그러면 바로 끝나버리니까. 석탄이 나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석탄이 나오고 증기가 나왔지만 산업이 지구 온난화, 지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900년 되니까 석탄은 떨어지고 석유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산업 발전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도 1800년도에 비해서 1900년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지구의 온도를 저렇게 급상승시켰다는 거죠. 지구가 저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해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한 30년 후에 과연 어떤 환경에서 살까? 솔직히 아무도 지금 모르는. 그 하와이 가면 마우나로아라는 그런 관측소가 있대요.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는데 여기서 이제 CO2를 관측하고 있어요. 왜냐면 CO2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뭐 CO2보다 더 영향을 주는 건 있긴 있지만 양쪽으로 봤을 때 CO2가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또 가축들이 호흡하는 거기에도 다 CO2가 있으니까. 보면 1960년부터 단 60년밖에 안 됐는데 320 ppm이었던 게 지금 420 ppm 정도 돼요. 418인가 그래요. 올해, 작년에. 뭐 CO2가 측정된 게 마우나로아에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꼭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저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을까요? 여기서 나타나 봐. 계절. 네? 계절적인 변화? 맞아요. 계절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봄에 어떻게 돼요? 봄부터 가을까지 나무에서 잎이 나요. 그러면 광합성 작용으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구에는 죄송합니다. 지구에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반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북반구나 남반구나 어디가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CO2를 빨아들이고 내뿜는 게. 그러니까 겨울에는 CO2를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남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반구는 여름이야. 그렇지만 둘 중에 한 군데는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숲이. 그러니까 아마 남반구가 아마존이나 뭐 그런 대역이 있으니까 아마 남반구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북반구만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그래서 보면 재미난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게 문제예요. 뭐 작년 한 해만 봐도 가뭄, 라인강에 슬픔의 돌이 나올 정도로 강바닥에 있는 돌이 보일 정도로. 반면에 이렇게 파키스탄에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파키스탄에 보면 뭐가 이거 가지고 뭘 볼 수 있어요? 지구의 질량의 불변의 법칙 볼 수 있는 거죠. 한쪽에 물이 없어지면 한쪽에 물이 많아지는. 우리나라도 흰남도 영향을 받았고 북극에도 보니까 최후의 빙하라는 게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런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예전부터 벌써 한 20년 전부터 교토 의정선이 논의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지구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뒤에 거를 먼저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선진국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선진국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환경, 야 이대로 가다면 위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 뭐 넷제로니 그다음에 알리백이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환경 야 이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선진국에서. 그런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에요? 지네들은 예전에 다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누구야? 얘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지금 규제를 하는 거야. 왜? 자기네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티격태격 싸움하다가 끝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지금 실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한 30년 전에는 플러스 5도만 되면 지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 5도를 타겟으로 삼았다가 얼마 전에 플러스 2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노선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1.5로 돼 있어요. 왜? 1.5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2까지 갈 거다라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얼마? 1.2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은 해야 되긴 해요. 왜? 좀 전에 봤듯이 보세요. 생태계 붕괴 가장 문제가 이거죠. 극단적인 재앙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ESG라든지 그다음에 넷제로, 알리백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ESG하고 넷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난 대선 때는 알리백 가지고 리백이니 알리백이니 시끄럽게 했었어요. ESG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E 환경, S는 소셜 사회적인 기여하는 거, G는 거버넌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구조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ESG가 왜 탄생했느냐를 보면 ESG는 약간 조금 보면 돈과 관련됐어요. 지금 대기업 쪽에서만 ESG를 보통 하고 있어요. 왜 ESG를 대기업에서 하냐면 기업을 봤을 때 대기업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부채 비율이 다 200에서 400 뭐 이래요. 400% 그건 뭐예요? 다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매년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걸 본 거예요. 뭐, 야, 너 작년에 환경사고 일어나가지고 너네 제품이 잘 안 팔리더라? 그런 거예요. 기업한테. 그러면서 우리 그래서 너네 올해는 조금 이 투자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반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대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문제, 그다음 환경적으로 문제,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까지 돌을 던지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괜히 돌 맞고 있는. 그런데 요즘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 세계가 약간 조금 지금 혼란인 것 같아요. ESG는 약간 막 치솟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고 넷째로는 무엇이냐면 야 우리 이산화탄소 이만큼 100을 내뿜어야 돼. 배출해야 돼. 그러면 얘를 100만큼 흡수할 살림을 요만큼 조성해 줄게. 그럼 뭐야? 이퀄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넷째로예요. 언제까지? 문제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대부분은 2050년이에요. 지금 기업인 중에서 2050년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 없어. 경영자 중에. 문제는 그거. 그러면 2030년에 얼마? 그건 나오긴 했지만 2050년이 내 제로기 때문에 2030년에 약간 덜 돼 있어도 변명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패션. 알리백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이제 정기적인 부분으로 바꾸는 건데 어떤 정기적인 부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싹 바꾸는 거야. 신재생에너지로 100% 하겠다라는 건데 저것도 조금 퀘스천은 돼요. 왜냐면 신재생에너지 우리는 뭐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다시 원전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요. 우리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풍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가장 효율적인 게 앞으로는 태양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은 분명히 가긴 가는데 저렇게 산 깎아서 하는 것보다 가정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서 다 다뤄버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왜냐면 전기료는 올라갈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거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서민들은 뭐라고요? 국민들은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의무화, 가정 의무화를 시키면 해소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전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자가 발전하는, 태양 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국가적으로 만드는 전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전기 분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소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소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더 좋은 파워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거든.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풍력 이런 데 좀 포커스가 꽂혀 있어. 혹시 강원도 강릉이나 속초가 고향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주. 지난번에 어디가 제주예요? 제주. 여기 왜 이렇게 제주가 많아? 그 풍력 발전소 엄청나게 올렸죠. 그 반대 없어요? 지역민들은? 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 나중에 흉물돼요.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하냐면 정부 과제로 해서요. 그러니까 정부 과제가 딱 나오면 한 3년 프로젝트, 2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몇백억짜리를 수주를 해서 몇 기업이 왕창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설치하고 그런 걸 해요. 그런데 풍력 발전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 5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이, 강원도는 바람이 엄청 세야. 바람 세면 풍력 발전 못 돌려.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일정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강원도의 산에 보면 이번에 갔다가 놀랐어요. 보니까 산 꼭대기에 풍력 발전소가 엄청 많은데 한 30% 돌아가나? 그거 다 안 돌아가. 5년 정도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1년짜리나 2년짜리의 그런 단기의 그런 과제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도 짧은 기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돼, 오케이야. 근데 내년이나 후년 되면 기후 변화 때문에 바람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주도에도 그냥 서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 서 있으면 뭐예요? 다 브레이드고 뭐고 다 어디서 사와야 된다. 외국에서 사와야 돼. 가만히 서 있으면 나중에 유지보수 어차피 또 기간 지나면 다 바꿔야 되고. 정말 그거 제주 너네 시민 다 하라라고 다 던져주면 그거 아마 부시지도 못하고 참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우리나라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열 같은 거 진짜 좋아요. 왜? 땅에서 그냥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포항에 지진 한번 나는 바람에 어떻게 돼서 지열? 말 꺼낸 사람 하나도 없었어. 왜? 말 꺼내면 돌 맞을까 봐. 정말 좋은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아무것도 돈도 안 들이고.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와서 다 확인하고 그래서 뚫기 시작한 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진이 같이 겹쳐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확 돌아가 버렸잖아. 지금 그런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정말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 그래서 이쪽은 그냥 알게 대선 때나 나오는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있어.